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문화와 예술 2주차 1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아고요. 어저께 1일차 1, 2, 3교시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교과목 제목에 맞는 현대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그러면 이 현대라는 개념이 제가 1일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00년대부터를 저는 현대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학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라는 부분의 첫 시작이 되는 10년대와 20년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 1일차 2, 3교시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현대의 시작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2일차 1차 시의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의 개괄을 먼저 열고요. 그다음에 1910년대에 벌어졌었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1920년대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서는 나가는 말로 오늘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목 들어가는 말로요. 이 2일차, 1차 시의 구성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1910년대와 1920년대가 오늘 수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차 시의 구성 내용은요. 먼저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있었던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910년대의 후반부에 벌어졌던 전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1920년대의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 먼저 현대라는 개념의 첫 시대로 볼 수 있는 1910년대랑 1920년대의 사회 분위기와 여기에 따른 현생을 이해하는 데 오늘 수업의 목표가 있고요. 1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이랑 전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시대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학습하는데 오늘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 1일차, 2차 시와 3차 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류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까지를 우리가 학습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근대, 특히나 오늘 현대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 근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열심히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근대라는 거를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18세기 말경부터 현대라고 이야기되는 시점인 1900년대 직전까지를 우리가 근대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근대에 있었던 사회 문화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근대에 발생하였던 사회 문화는요. 먼저 첫 번째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족과 귀족이 몰락을 하고 부르주아가 득세를 하면서 이 부르주아의 자본력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과 기술이 무척 발달을 했다. 그다음에 인문학과 과학, 철학이 성숙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시기였다. 그다음에 여유로워진 생활과 또 여기저기에 그 각국들이 만들었던 식민지의 지배를 통해서 이 지배국의 환경이 좋아졌던, 말하자면 서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좋았던 시절이라는 벨 에포크라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프랑스어로 이 벨이라는 말이 아름다운이란 뜻이고요. 에포크라는 건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갖게 된 다양한 풍족한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화를 이루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풍족한 문화를 누렸던 아주 여유롭고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벨 에포크라고 불렀다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기엔 특히나 기술이 보급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다양한 풍족한 어떤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건축이나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사조가 등장을 했고요. 이런 걸 적용하면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전통적 가치로 볼 수 있는 미술의 개념은요. 사진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보이는 풍경이나 사람을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감상하는 도구로 이 역할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 즉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 디자인은 특히나 패션, 가구, 자동차, 생활소품에 대해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악 분야에서는요, 오페라가 대중화가 되면서 음악과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발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최초의 무성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영상 시대가 막이 열렸던 이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일차, 2차 시, 3차 시를 통해서 학습을 했던 근대까지의 어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유행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 1910년대는 어떤 시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에 있었던 각종 사회 현상이에요. 1910년대는요, 이 1910년대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배경은요, 1870년에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1870년대부터 1914년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유럽에 걸쳐서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전에는 뭐 프랑스랑 독일 간의 전쟁이라든가 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 뭐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유럽 각국이 자기들끼리 조금만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아무 곳에서도 서유럽 어디에서도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전쟁이 없으니까 굉장히 낙관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유럽이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또 이 사실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는 화려하게 꽃피우긴 했었는데요. 그때 바로크나 로코코, 르네상스의 문화들은요. 일반 대중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국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향유하고 호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문화가 부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 베르포크는 그런 바로크 로코코 시기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함께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절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 1910년대에 첫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요, 경제대공황이 2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30년대까지 대공황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엔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뭐, 이런 몇십 년간의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격변의 시기에 비해서는 1910년대 초반부는 굉장히 평화롭고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서유럽의 각국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맞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제국주의가 뭐냐면, 각 나라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자기네 기술을 앞세워서 여기저기 식민지를 막 만들었던 그런 시대를 보고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 시대가 아주 극에 달해서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금융이 안정되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요. 각 식민지에서 넘어오게 된 어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본국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서유럽의 각 나라들이 굉장히 금융이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물자가 풍요로워지니까 금융이 안정되고 평화랑 번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의 현대적인 형태도 개발이 되고요. 이때 우리 그레이엄 벨이라고 전화를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그레이엄 벨을 통해서 전화가 개발이 돼서 각 나라의 뭐 왕이나 아니면은 아주 높은 분들에게만 전화가 이렇게 살짝 놓이게 되는 이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무선 통신의 발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르스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선이나 뭐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신호를 보내서 저쪽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무선 통신이 발달하기도 했고 철도나 자가용 비행기가 대중적이지는 못했어도 초기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세상에 그 머나먼 길을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이런 거를 이해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1910년대는요, 서구 열강들한테만 굉장히 화려했던 시절이고,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문화가 극대화되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각 식민지한테는 참 힘들던 시기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서구 유럽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은요, 다윈이 내세웠던 어떤 진화론에 입각을 하면 이런
기술이 발달한 문명 사회는 서구 유럽 사람들만이 일구었으니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미개한 어떤 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화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이런 게 당시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노동계층한테는 굉장히 이런 노동법도 없었고 휴가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전 근대적인 아주 힘든 시기를 거쳤던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산업에 있어서는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그 포드사를 만들었던 그 포드 씨 말하는 겁니다. 이 포드 씨가, 자동차에 대해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 체제, 즉,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확립을 해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큰 이런 큰 틀을 따라서 한 대 한 대씩을 각각의 그 영역에서 부속들이 끼워지면서 옆에 자리로 옮겨가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나사가 조여지고 창문이 끼워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의 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량 생산 체제는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다방면에도 이런 자동 조립 라인이 이렇게 그 문화가 전달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또 모든 가정에 전기가 다 보급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간과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뭐 진공 청소기라든가 세탁기,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같은 가전 기구들이 소개되면서 일반인들이 아 이런 문화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삶의 질이 약간 향상되고 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었던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배경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식민지의 산업 강탈과 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잘 안 팔리면 식민지한테 막 팔아먹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토지를 수탈한 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탈을 하면서 지배국들이 배가 불러지는 뭐 이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사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번 사진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포드사에서 만들었던 자동차 자동 제작 시스템이에요. 즉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는 1910년대 대량 생산 1호 자동차인 모델 T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만들고 깎고 부품을 조립해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차를 조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요, 자동차 한 대를 주문을 하면 짧게는 몇 달에서 뭐 몇 년까지 걸리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립이 되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뭐 나와 있는 제품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면 끝인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진은요, 스타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진공청소기의 광고 사진이에요. 잡지에 실려 있었던 그런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를 꽂고 자동으로 슬슬 빌면 먼지가 빨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사진 가운데 있는 저 쭈글쭈글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당기면 먼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던 그런 청소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전에는 손으로 빗자루질을 일일이 해야 했던 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요, 이 프랑스 신문에 게재됐던 당시의 전기 헤어 드라이기의 광고 사진이에요. 당시에는 머리를 말리려면 저 긴 순 많은 머리를 자연 바람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뭐 하녀들이 부채질을 옆에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난로불 근처에서 이렇게 말려야 했던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니까 머리를 감는 게 연례 행사가 되고 사람들이 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드를 꽂고 이 코드를 꽂으니 모터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아주 단순한 기계 제작 방법이었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만들어서 이제 여자들이 보다 손쉽게 머리를 말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광고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사진은요. 뭐 우리나라 골동품 가게에서도 뭐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옛날 방식의 다리미인데요. 뭐 지금도 외국 벼룩시장 같은 데 가면 완전 싼 값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다리미는 저 아래쪽에 판이 빠지는 구조로 안쪽에다가 불이 붙어 있는 석탄을 넣고 이 아래쪽 판을 다시 닫으면서 다리는 방법인데, 자, 다음 보시는 이 사진이 이 코드를 꽂으면 자동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물론 코일이나 전기 배선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 높이가 높은 만큼 무겁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방금 좀 아까 보았던 4번 사진에 석탄을 넣는 다리미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어서 어, 이 석탄을 집어넣고 막 식어버리기 전에 막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에 비하면 완전 대박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차 세계대전은요, 사실 발발 배경이 단순히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게 오스트리아 슬래시 헝가리인 이유는 뭐냐면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침공하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헝가리를 무력으로 합쳐버려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이름의 국가가 탄생이 됐는데, 음,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일 합방하고 좀 비슷한 이런 개념이었겠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독일은 상당히 이 군주제 왕의 시스템이,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늦진 않았지만 독일은 왕의 등장이 굉장히 늦은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도 막 식민지를 막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애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페인도 그렇고 여기저기 식민지를 막 만들어 놔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내륙에 있어서 국가의 정비가 조금 늦게 정비가 된 나라들은 그렇게 식민 지배를 할 만한 땅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던, 심지어는 이탈리아도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왕국의 형태가 늦게 정립이 되어서 이런 나라들이 이 식민 지배를 하려고, 침략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남들이 나라를 다 가져버렸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불만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 헝가리 옆에 보면 세르비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국가의 왕자가 세르비아 왕국에 여행을 가서 극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총에 맞아서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러고 났더니 이 세르비아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나라니까 그동안 불안했던 거죠. 오스트리아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한테 좀 SOS를 좀 쳐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국가는 독일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같은 민족이라면서 미리 독일한테 SOS를 좀 쳐놨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전쟁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의 왕국의 이런 전쟁으로 촉발이 되기는 했는데, 이 세르비아가 침략을 당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꼴 보기 싫었던 프랑스나 영국이 세르비아를 도와주겠다면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도 독일이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도와줘야겠다면서 이 서유럽에 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총력전을 띠게 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서로 간에 이 땅 따먹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문제였던 상황이었고요. 특히 근 50년간의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 없었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참전하겠다고 너도 나도 자원을 해가지고 더 일이 좀 커져버렸어요. 이 한 몸 희생해가지고 낭만주의 여파로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희생을 해가지고 그 전쟁 끝까지 한 1, 2년 안에 전쟁 끝나겠지. 그러면 나는 영웅이 되어서 돌아와야지 하는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우리 옆에 있는 옆집 오빠, 큰아들한테까지 번지는 이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쟁이 돼버렸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어요. 특히나 이 1차 세계대전부터는 기계나 산업의 발달로 사람이 사는 지역에까지 가리지 않고 전쟁터가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일반인들한테 더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이유로 남자들은 몽땅 다 군대에 가버리니까 그 전까지 전통적인 남성의 직업인 뭐 대장장이, 문지기, 공장 근로자의 역할이 여성으로 대체되고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이 러시아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단순히 그 어떤 왕정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대두가 된 그런 혁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짜르라고 불리는 우리 이 황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 황제 군주제를 폐지를 하고 민중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짜르의 몰락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친숙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나스타시아 공주 이야기가 바로 이 러시아 혁명 때 이야기예요. 이 황제가 죽고 일가족이 몰살이 되면서 일가 친척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일가족이 죽었을 때 이 막내 공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막내 공주가 살아서 미국이나 유럽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걸 찾아야 된다. 뭐 근데 그 아나스타시아 공주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엔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살아남은 왕족들 입장에서는 그 막내 공주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찾는다 그러면은
각 나라들한테 욕은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찾은 여자를 공주라고 인정을 하자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뺏길 것 같고, 이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런 어떤 재판까지 이르렀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아나스타시아 공주의 진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하고 다른 이유는요. 프랑스 대혁명은 기득권에 낄 수 없는 부르주아가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 많아진 사람들이 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픔을 건드려 가지고 이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퍼뜨리게 하겠다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러시아 혁명은 우리 모두 진정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중 대표가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변혁을 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귀족이나 왕족은 몰락했지만 뭐 돈 많은 부르주아층이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는 이런 게 서구 유럽의 현황이었는데, 러시아 혁명은요, 지도계층이 당연히 있었지만은 이 민중 대표가 민중을 위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게 뭐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1900년 이전의 전쟁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전쟁은 허허벌판의 큰 드넓은 들판에서 각 나라의 군인들끼리만 포탄을 빵야빵야 쏴가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고 끝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이처럼 양쪽에 대치를 하면서 가운데에 모여서 싸움만 하고 끝나고 더 많이 죽은 쪽이 진 쪽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는요, 앞장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어, 2번 사진 같이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기 시작한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사진처럼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다 전쟁터로 돌변을 해서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다음 사진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러시아 민중들 모습이에요. 보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대중이 거리로 다 나와서 뭐 우리 모두를 위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외쳐댔고요. 이런 걸 기회 삼아서 이거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혁명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포스터인데요. 보는 것처럼 낫이랑 곡식이 책 사이랑 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농민과 대중을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선동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다음 1920년대 사회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전쟁의 아픔에 대한 보상 심리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근데 각 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재건하기에 바빠서 사회 경제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만족을 시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존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폭동도 일어났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으쌰으쌰하는 기운도 많이 넘쳐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 주도의 공업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각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기술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도 있었죠. 특히 미국은요, 1차 대전 참전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1년 정도를 남기고 막판에 뭐 몇 개월 정도 참전을 했대나? 그런데 이 직접적인 참전국도 아니었고 전쟁터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시기에 유럽 각국이 완전 초토화가 됐을 거잖아요. 여기는 서유럽 각국에 미국은 여러 가지 물자를 팔아가지고 이제 자금력 좀 빵빵해졌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방면의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걸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넘사벽으로 이렇게 큰 문화가 되었다. 해가지고선 얘네가 꼭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포효하는 20년대, 뭐 로링 트웬티즈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용어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1차 대전 이후로 사회적으로는 있었던 분위기는 한 번 사는 인생 뭐 전쟁 같은 게 있으면 또 금방 다 죽어버릴 텐다는 이런 염세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향락적인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만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전쟁 전에는 정숙하고 엄격한 어머니상을 강요하던 분위기였다면, 이제 전쟁 이후에는 여자 스스로들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뭐 이런 사상이 싹트기도 시작했고, 이런 내용은 우리도 익히하는 그런 신여성의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이런 내용이 향락적인 젊음의 문화, 즉 성해방주의로 연계가 되었어요. 반면에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패전국이 된 독일이랑 우승 참전국이긴 한데 너무 니네가 국가가 너무 한 게 없다고 좀 무시당한 이탈리아에서 자기들이 무시당한 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이탈리아의 저런 파시즘이라는 파시스트 당의 대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우리는
패전국이긴 한데 배상금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린 못하겠다. 배상하지 말자.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백인들 사이에서는 게르만족이 우월하니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KKK단이라고 불리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승전국이긴 한데 이제 이 기득권이 부르주아, 즉 돈 있는 사람한테 더 분배가 된다는데 굉장히 분노한 젊은 계층에서는 공산주의가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됐고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뒤얽힌 1920년대는 진정으로 복잡하고 끌어넘치는 용광로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산업 쪽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1920년대 미국이 부유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방금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1차 대전의 참전이 아주 끄트머리 잠깐이었기 때문에 군사 제품이든 생활 제품이든 뭐 이런 거를 유럽 각국에 계속 판매하면서 굉장히 부해졌던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 각국이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거에 따라 도시가 망가지고 폐허가 되는데 미국은 정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음, 도시를 재건하느라고 자기는 굳이 자금을 쓰고 막 이렇게 돈을 어디다가 국가적으로 막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1910년대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 이후에 미국에서 발전한 수많은 산업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해줬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윤택해졌고 미국은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석유, 전기, 화학, 영화, 음악 같은 문화와 산업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면서 미국의 제1대 호황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뭐 우리나라는 수탈을 위해서 뭐 철도만 간신히 놓이고 진짜 부잣집에만 비치할 수 있었던 냉장고를 미국에선 각 가정별로 보급을 하고 자동차도 웬만한 집에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풍족해졌고요. 냉장고나 전기 전화까지 다양한 이런 대중을 위한 제품들이 조금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런 산업적인 어떤 발전이 시작되니까 산업과 문화의 종주국이란 자존심이 셌던 유럽에서는 장식 미술 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다양한 개발과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각종 산업 제품에 대한 다양한 그런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전시가 되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즉 생활을 위한 디자인 문화가 대중적으로 다가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1920년대 관련해서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조금 아까 시대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당에서 정당 대표인 무솔리니가 군인들한테 연설하는 모습이고요. 자, 2번 사진은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소비에트의 정당대회 모습이에요. 이런 사진은 1920년대, 즉,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우리는 하나며 나가서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제국주의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사진은요, 미국에서 개발된 대중용 냉장고에 대한 시연 사진이고요. 4번 사진은 석유화학을 통해서 화학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그러니까 듀폰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실험실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화학섬유 즉 우리가 오늘날 입고 쓰는 뭐 나일론 같은 제품들이 탄생을 한 거고요. 자, 5번 사진은요. 라디오를 듣고 유흥을 즐기는 좀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고 자, 6번 사진은요. 가정집에서 라디오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자, 7번 사진은 도로가 자동차로 꽉 찰 정도로 자동차가 흔한 물품이 되어 있었던 1920년대 뉴욕 시내의 전경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학습을 했던 1920년대까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준비했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일차, 1차 시에 나가는 말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1차 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사회상을 살펴봤고요. 시대의 사회 정신을 이해했고 문화가 형성되기 위한 어떤 시대 분위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구성 내용은요. 1910년대 전쟁 전에 있었던 그 다양한 어떤 식민 지배 문화와 여기에 대한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했던 이런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1차 세계대전을 발발을 하고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시대 배경과
이걸 바탕으로 한 산업의 발전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2일차 1차 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교시에 학습하게 될 1910년대와 1920년대 문화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문화의 다양한 소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시대별 사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조금 이따 이제 2차 시 수업에 1910년대와 1920년대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